자, 4주차 마지막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제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우리가 이제 각각 리뷰를 하고 드디어 이제 균형에 대한 분석. 자, 그래서 equilibrium analysis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이는지, 소비자들은 주어진 마켓 프라이스랑 주어진 인컴에 의해서 재화를 얼마큼 소비할 건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하죠. 그리고 생산자들은 주어진 그 요소 가격이요. 요소 가격과 주어진 아웃풋 프라이스에 관해서 시장에 물건을 얼마만큼 공급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그 이론에 관해서 이제 리뷰를 좀 이제 진행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둘 다 소비자랑 그 다음에 프로듀서 둘 다 가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지 각각의 그런 소비자나 생산자는 그 시장 가격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했어요. 이걸 영어로 이제 가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가격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생산자랑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수요하고 공급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에 관한 얘기가 지금 이제 빠진 거거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균형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요 렉처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교과서로 쓴다는 그 베리안의 마이크로 이코노믹 애널리시스 있죠? 그거의 챕터 13이요. 자, 그래서 13장 이제 컴패리티브 마켓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다가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요 13장을 참고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균형 이론에 관해서 소개를 하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건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어떤 교과에서는 그냥 영어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기구라는 말을 쓰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교과서도 제가 봤거든요. 자, 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런 액션이 있죠. 물건을 사거나 또는 물건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이 액션이 기본적으로 물건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그 allocation을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래서 수요를 만약에 하면은 그 물건 하나를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물건 하나를 공급하면은요, 그것도 하나의 allocation이 돼요. 그래서 이 action과 allocation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걸 메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가격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룰은 뭐냐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주어진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가 있죠. 만약 그 물건이 존재한다면요. 그만큼 충분히 공급됐을 경우에 주어진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어진 가격에서 물건을 자신의 그런 테크놀로지 하에서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수요랑 그 다음에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거를 바로 시장 메커니즘, 시장 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의 한 종류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경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매에서 우리가 보통 액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경매자들이 얼만큼 비딩을 할지, 내가 이만큼 입찰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그리고 allocation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경매라는 메커니즘에서는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비딩한 사람이요. 물건을 그 가격을 내고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도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에서 룰은요. allocation 룰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가장 많이 비딩한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다는 그런 룰이 정해져 있죠. 시장에서는 주어진 가격에서 원하는 만큼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그 가격이라는 게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란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 가격이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런 룰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장 기구예요. 자, 그래서 이 demand랑 supply가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quilibrium은
equilibrium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 시장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자, 이걸 이제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한 분석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역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마켓,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재화, 특별히 우리가 관심 있는 재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화에 대한 시장만, 그 재화가 거래되는 그 시장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은 과연 시장이 균형으로 딱 나타나는, 한마디로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격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관한 분석이 바로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우리나라 말로는 부분균형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균형 분석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달리 모든 마켓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마켓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시장, 각각의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각각의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 시장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한마디로 그 재화에 관한 수요랑 공급이 일치하는 그러한 프라이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균형 분석은 시장 하나를 우리가 따로 떼서, 그리고 나서 디맨드랑 서플라이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균형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화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재화가 거래되는 그 시장이 전부 다 균형으로 딱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장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재화가 두 개가 있으면요, 일반 균형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프라이스를 이끌어내요. 그 다음에 부분 균형에서는 우리가 재화를 딱 하나만 보기 때문에 딱 그 재화에 대한 가격, 이 프라이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재화의 가격은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재화에 대한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P2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한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나 또는 공급은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시장, 첫 번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과 두 번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 이 둘 간에는 서로 간에 인터랙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게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서로 간에 그런 재화에 관한 서로 인터랙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부분 균형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냐면은, 이런 부분 균형은 만약에 소비자, 그 재화에 대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재화가, 전체 지출에서 되게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케찹에 관한 소비요. 그 다음에, 소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에 대한 소비요. 이런 소비 같은 거는요, 우리 지출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의 가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한다.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 패턴이 변한다. 이거는 그렇게 영향이 당연히 변하긴 변하겠지만 그 영향이 되게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화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재화에 대한 시장을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부분균형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균형 분석은 기본적으로 알프레드 마셜이 이제 경제학 원론책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전 미시경제학 클래식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일 그 책에서 처음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그 시장을 분석하거든요. 그 시장이 과연 언제 균형이 되는지요, 언제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서로 일치하는지, 그걸 분석해 놓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부분 균형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보통 바뀌면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은요, 그럼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비 패턴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균형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캐치업이나 그런
되게 작은 재화, 한마디로 지출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부분균형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터랙션을 무시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니까 그만큼 분석이 되게 단순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관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균형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마켓에서 나오는 그런 allocation, 사람들이 얼만큼 물건을 사고 파는지요. 그 allocation과 그 효율성, 그 efficiency의 그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제학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정리 또는 앞에 이제 후생 경제학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welfare economics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본 정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First Welfare Theorem 또는 Second Welfare Theorem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후생 경제학의 또는 경제학의 기본 정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에서 발생한 그 allocation이요. 과연 efficient한지 그거에 관한 퀘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뭔가 맡겼다. 시장이 일을 하게끔 맡겼다. 그게 과연 efficient한 outcome 또는 allocation을 결국 이끌어내는지요. 이거에 관한 질문이 그 첫 번째 기본 정리고요. 두 번째 기본 정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efficient한 allocation이 있어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특히 정부에 이제 적절한 질문인데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allocation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allocation을 달성시켜 주는 그런 시장에 과연 그런 allocation을 달성시켜 주는지, 그런 프라이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본 정리가 돼요. 그래서 efficient한 outcome이 과연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본 정리.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분 균형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인트로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질 건데, 그 간단한 모델은 뭐냐면요, 완전 균형 시장 있죠. 그래서 단 하나의 주어진 재화에 대한, 그리고 주어진 재화의 시장이 perfectly competitive하다, 완전 경쟁적이다, 이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아요. 여기서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게 많다. 이게 아니고요. 그 잠재적인 그런 경쟁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나 홀로 그 물건을 생산해도 돼요. 그래도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은 성립해요. 단지 만약에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진입자들이 되게 많을 때, 그럴 때 완전 경쟁 역시 그 가정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단순히 기업이 많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그 현재 지금 오퍼레이팅하는 지금 한마디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잠재적인 진입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기업의 숫자가 이제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각의 기업은 정확하게 같은 물건을 생산해요. 그래서 homogeneous product, 한마디로 정확하게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전부 다 같은 그러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잠재적 기업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깨지면은 이제 한마디로 시장이 이제 완전 경쟁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독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베리안 책 14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과 완전 경쟁 그 사이에 있는 한마디로 불완전한 경쟁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점, 그런 우리가 듀오폴리 또는 얼리고폴리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속하거든요. 시장에 그런 기업이 딱 두 개 존재하고 나머지 잠재적인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또는 그런 기업이 정확하게 그런 기업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얼리고폴리 과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베리안 책 16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교과서 14장 또는 16장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 각각의 firm은 기본적으로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그 product price, 한마디로 생산하는 그 재화에 대한 그 유닛 프라이스가 정확하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각의 기업은 그 프라이스를 이렇게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가 두 번째 과정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정보가 완벽해요. 특히 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완벽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정을 우리가 보통 완전한 정보의 과정이라고 해서 perfect information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세 번째고,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은 거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가는데 움직이는 비용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한마디로 비용이라는 건 뭐냐?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마디로 하나 사면은 마켓 프라이스만큼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의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그게 그런데 전혀 진입 커스트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네 번째가 의미하는 게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지금 거래 비용이 이제 없다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네 번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생산자에 응용하면은 한마디로 진입과 그 나가는 거 있죠. 시장에서 나가는 거요. exit. 요게 완벽하게 비용이 이제 들지 않는 그걸 이제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에 의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생활에서 대부분의 마켓이 이 네 가지 어썸션을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거를 공부하냐면요. 이게 실생활에 되게 간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실생활에 존재하는 그 마켓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모델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생산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각각의 소비자들을 우리가 묘사하기 위해서 일단 재화가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둘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재화로 전부 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컴파우직 굿으로 전부 다 묶어버려요. 자, 그래서 N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하면요. 각각의 소비자는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 그게 이제 케첩이든 또는 코카콜라든요. 그 재화에 대한 이제 수요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 수요 함수는 각각의 소비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 I 같은 경우는요. 그 자신의 인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재화의 가격. 이거 여기서 P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의 그 상대 가격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관한 펑션이 이제 각각의 소비자들의 그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individual demand fun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전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지금 n명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이 수요 함수를 전부 다 더한 게 이제 시장 수요 함수가 돼요. 근데 각각의 소비자의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요, 얼만큼 자신이 인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컴에 영향을 받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런 소득 효과, 정상제 같은 경우에는요,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역으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인컴 이펙트를 만약에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인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지 가격에 영향만 받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MI, 소득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걸 무시하고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수요를 가격에 관해서는 표시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게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한마디로 인컴은 무시하는 거예요. 인컴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무시하고 인컴이 증가했을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인컴 이펙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균형에 관한 그걸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게
준선형 함수요. quasi-linear preference예요. 그래서 quasi-linear일 경우에 preference가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가 첫 번째 재화 x다. 그 다음에 남은 재화는 전부 다 y다. 이게 이제 utility function이겠죠. 그러면은 이 재화에 대한 수요, 이 x에 대한 수요는 이런 소득 효과가 없거든요. 단순히 x에 대한 그 price. 이제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한마디로 이 p에 관련된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Q&A 세션 때 이런 quasi-linear v of x가 지금 그때는 square root of x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요. 이때 example이 이제 chocolate bar였죠. 이 chocolate bar에 관한 demand 펑션은 이 price에 관한 펑션, 한마디로 income, m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균형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소비자의 그 유틸리티를 우리가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준선형 함수예요. 왜냐면은 준선형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소득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제 얘기하는데 수요 곡선에서 얘기할 때 이런 소득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균형 분석이 이런 quasi-linear preference에서 이렇게 정당화돼요. justif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example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그 demand functio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에 관해서 이만큼 소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격,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만약에 시장에 딱 이렇게 두 명의 소비자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전체 수요 함수가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이거 그냥 두 개 더한 거죠. 자, 그래서 x1과 x2 더해주면은 우리가 10과 17 더한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그래서 total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0.1 m1, 그 다음에 0.05 m2.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전체 시장 수요 함수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의 인컴이 40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소비자의 인컴이 20불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마켓 디맨드 커브는요, 이렇게 딱 소득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변한다 하더라도 소득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은 그럼 지금 40과 20 딱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 수요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40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총 14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인컴이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 20이면요. 그러면은 18 마이너스 p.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에 대한 수요 함수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14-2p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을 y축에 두니까 이거는 이 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x-intercept가 14가 되고요. y-intercept는 7이라는 가격이 딱 주어져 있으면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소비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비자 같은 경우는 18-p니까요. 이 둘 다 절편이 이제 18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에서 이 시장 수요 곡선에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격이 0일 때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펼쳐 나가는 거죠. 이렇게 expand 돼요. 왜냐면은 가격이 0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재화가 어느 정도 효용을 주는 그런 재화라고 하면은요. 한마디로 효용의 단조성이 만족하면은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비자도요. 여기서 딱 18, 가격이 0일 때 딱 18개의 재화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게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어떻게 더해주냐면요. 이제 이거는 이 두 가지 펑션의 이제 horizontal sum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거 두 개를 이제 다 더해주는 게 horizontal sum. 이게 이제 market deman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지금 가격이 만약에 18 이상이다. 그러면 아무도 소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7 이상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소비자만 소비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7과 18인 이 사이에서는
시장 수요 곡선은 두 번째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정확하게 따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1의 비율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서 정확히 가격이 7일 때에는 얼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하냐면은 정확하게 11개. 이게 바로 여기 딱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11이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7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2명 모두 소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2개 더해준 거 32-P. 그리고 P가 0에 가까우면은 총 32개를 이제 생산하려고 하죠. 소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줘. 그래서 이거 둘 다 직선이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가지 세그먼트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소비자는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총 그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은 얼만큼 수요할 건지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마켓 디맨드 펑션이죠. 각각의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총 얼만큼 소비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 공급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M개가 있다. 그래서 1부터 M까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을 이제 기업 J라고 하면요. 인덱스를 J라고 이제 하면은, 그리고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를 요 각각의 기업이 이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기업의 그 공급 곡선은요, 공급 함수는요, 주어진 price, 이 재화에 대한 price, 그 다음에 주어진 요소에 대한 price. 자, 요거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profit을 maximize 해주는 생산량을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기업이, 그 레이버에 대한 wage나, 그 다음에 capital의 rental price R, 이거를,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W와 R을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랑 R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만약에 이 기업이 이 기업들한테 전부 다 이게 같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생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략하고 나서 그냥 QJP라고 우리가 써주면은요, 각 기업의 공급 함수를 그냥 P에 관한 그 펑션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M개의 기업이 있으니까요, 그걸 전부 다 더해주면은 이제 그게 바로 시장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프라이스에서요. 이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기업이 총 최대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시장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죠. 그래가지고 이 시장 공급 곡선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프라이스 이쪽에서 읽으면요. 이 주어진 프라이스, 예서 시장 가격이 P0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만나는 점, 그 점의 X좌표, 여기 Q0는요, 주어진 시장 가격이 P0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자들은 총 최대 이 Q0만큼의 생산량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읽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역함수를 취하는 거죠. 지금 S of P는 그래서 시장에 총 공급되는 그 quantity인데요. 이걸 우리가 역함수를 취해주면은 P는 S inverse의 Q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요. 이걸 이제 inverse supply curve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X 좌표가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그 좌표가 선택하는 변수가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Q0를 선택하면은 P0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오는 이 P0의 의미는 각각의 기업이 그러니까 총 기업이요. 그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이 Q0만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각의 재화당 받아야 되는 그 유닛 프라이스, 최소한의 유닛 프라이스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가격이 P0 이상이다. 그러면은 Q0 이상 공급할 의지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프라이스가 P0 이하다. 그럴 경우에는 Q0는 이제 공급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니멀 프라이스, 인버스 펑션, 인버스 커브는 미니멀 프라이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서플라이 커브는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최대 얼마만큼 최대 공급량, 공급할 수 있는 그 최대 액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장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는지 일단 생각해 보면은, 지금 딱 두 가지 펄만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업이 기본적으로 비용 곡선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cost function을 q 제곱 요런 그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q squared 요만큼의 이제 비용 곡선을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러면 supply function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왜냐 P equal MC니까요. profit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P equal MC 자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이제 공급을 하니까요. 주어진 price의 각각의 기업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marginal cost가 2Q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공급량을 Q1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을 써주면은 Q1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그 시장 가격의 절반만큼 공급하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업의 공급 함수는 P over 2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마지널 커스트랑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4Q라고 나오죠. 두 번째 기업의 그 생산량을 공급량을 Q2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주면은 Q2는 시장 가격을 4로 나눈. 자, 그래서 요만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그래서 전체 3P over 4.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시장 공급 곡선이고 우리가 그 시장 inverse market supply curve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inverse면요. 그러면 우리가 Q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총 공급 함수 이걸 두고요. 이걸 P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P는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4에 이제 Q 곱해준 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inverse market supply curve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Q가 30이면은요. 30만큼 시장에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각각의 유닛당 받아야 되는 최소 프라이스는 얼마냐? 그러면 40이 되죠. 자, 이 40, 이 inverse market supply curve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4.2, example 4.2 같은 경우는 기업이 두 개 존재할 때, 그리고 각각의 기업이 서로 다 다른 이제 cost function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관련된 거였다고 하면은, 만약에 M개의 firm이 있어요. 다음 example는요. 이 M개의 firm이 정확히 같은 cost function을 가지고 있을 때, market supply curve 어떻게 유도하는지요. 이거 너무나 쉽죠? 그냥 각각의 기업이 그러면은, marginal cost만큼 하니까요. marginal cost가 2Q네요. 그래서 QJ는요. 각각의 기업 J는요. 얼만큼 공급하냐면은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절반만큼 나눈 것만큼 공급을 하죠. 그래서 S of P는요. 지금 J는 1부터 M까지요. M개의 기업이 있으니까요. 이 P over 2 이걸 전부 다 더해준 거니까 그냥 MP over 2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만약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시장에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서플라이는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어디서 쉽게 유도할 수 있냐면은 P equal MC에서요. 이 조건에 의해서 profit maximization 컨디션에 의해서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시장 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이것도 경제학 원론 시간에 이미 벌써 얘기한 건데 그래서 주어진 재화에 대한 그 주어진 재화가 거래되는 그 시장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supply랑 demand가 정확히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demand curve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이 P스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P스타에서만 demand랑 supply가 정확히 이렇게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P스타가 우리가 균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요. 만약에 price가 P스타보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P 프라임 같은 경우네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보다 이 지금 주어진 이 P 프라임에서는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공급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영어로는 excess supply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급자들이요. 생산자들이 물건을 이만큼 생산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물건이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절반은 지금 재고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제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추려고 하겠죠. 반대로 만약에 프라이스가 P스타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excess demand가 발생하겠죠. 한마디로 이럴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그 재화에 대한 가격을 높여도 여전히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가격도 늘리면은 그만큼 이윤은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생산자들은 가격을 이렇게 올릴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낮출 인센티브가 있어요. excess supply의 경우에는 가격을 낮출 인센티브, 그 다음에 excess demand가 있을 경우에는 가격을 높일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마 처음에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부분균형,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price taker란 이 assumption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excess supply 있을 때는 생산자들이 가격을 낮추고 excess demand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가격을 높이고 과연 이 원리랑 어떻게 price taker라는 이 assumption이 서로 이렇게 포개지는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price taker라는 입장은요. 각각의 기업가들, 각각의 생산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산자들이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생산자들의 가격을 다 낮추려고 해요. 재고가 다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요. 아니면은 excess demand가 발생해서 모든 생산자들의 가격을 높이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시장 가격은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요. 저 혼자 만약에 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없지만요. 제 아파트를 30평대 아파트를 지금 10억에 내놔요. 근데 시장 가격은 9억이라고 하면요. 그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을 이제 낮추는 거죠. 그 시장의 힘에 의해서요. 근데 만약에 모든 소비자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시장 가격은 9억인데 사람들이 더 높은 지불 액수를 받고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상처럼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요. 서울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현재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비자나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 딱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든 소비자나 모든 생산자가 이렇게 가격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가격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스타가 여기서 이제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산자들이 이렇게 조절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P스타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균형 가격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점이요.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을 찾는 방법. 이거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마켓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커브가 각각의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가 P over 2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 총 M개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마켓 서플라이 커브는요. S of P는 P over 2에다가 M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디맨드랑 서플라이가 같아지는지요. A-BP랑 우리가 P over 2 M 이걸 갖다가 놓은 다음에 P에 관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P는 A에다가 M over 2 플러스 P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가격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사람들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맨드 커브가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한마디로 A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역시 균형 가격은 이렇게 위로 이제 이번에는요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그런 애널리시스 역시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리니어할 경우에 기업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한마디로 컴피티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이렇게 리니어할 때만 발생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랑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서플라이는요 지금 M개의 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기업이 자 이런 그 공급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진 P에서 얼마만큼 공급할 건지요. 그래서 D of P랑 M 곱하기 Q of P 이게 만나는 점에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프라이스는요. 그럼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M에 관한 펑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일반적인 디맨드 커브랑 서플라이 커브가 있을 때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마디로 시장이 좀 더 컴패러티브해지면은 시장 균형 가격이 떨어지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면은 이걸 한번 조사해 보면요.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조사해 보면은 지금 D of P는요. M 곱하기 Q of P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는 M에 관한 펑션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M에 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그래서 M에 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은 자,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D 프라임에 P of M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프라임 of M을 곱해줘야죠. 그 체인 룰이요. 합성하면서 어떻게 미분하는지요. 그 다음에 우측은 어떻게 되면 일단 M 미분해주면 Q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에다가 이제 이 두 번째 Q 펑션 미분해줘야죠. 그러면 Q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다 P 프라임 M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요거의 사인인데요.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크면은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균형 가격이 위로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시장에 기업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해서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P'M으로 풀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은 Q, Pm이 분자로 나오고, 자, 이거 좀 빨리 계산할게요. D 프라임, P, 마이너스 M, Q 프라임, P가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거 일로 왼쪽으로 넘겨준 다음에요.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P 프라임으로 묶어서 P 프라임에 관해서 풀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요. 자, 요게 언제 0보다 큰지요. 자, 분자는 Q. 한마디로 얼만큼 공급할 거니까 당연히 이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래쪽만 0보다 크면 되는데요. 아래쪽은 0보다 크면 되죠. 자, 그래서 아래쪽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요. 지금 0보다 작은 거죠. 죄송해요. 약간 헷갈렸는데 언제 P'이 0보다 작은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마디로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균형 가격은 아래로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보고 있죠. 근데 분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포지티브예요. 그러면은 분모만 마이너스면은 그러면 전체가 0보다 작게 되겠죠. 근데 이거 두 번째 거는요. 자, Q 프라임.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만큼 많이 공급하려고 하니까요. Q는. 그래서 Q 프라임은 0보다 크죠.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는요. 수요는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만큼 덜 소비하니까요. 0보다 작죠. 그래가지고 이럴 과정에서 분모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0보다 떨어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수요 함수 그러니까 수요 함수가 0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균형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요 우로 이렇게 상승해요. 그럴 경우에는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정답은 yes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디맨드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가격이 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량이 더 늘어나요.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기팬즈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서플라이 커브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게 S of P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기업의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그만큼 공급하려는 기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죠.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지금 D'P가 포지티브긴 하지만요. 뒤에 있는 게 너무 이게 커가지고요. 이 퀀티티가 커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좀 더 서플라이 커브보다 좀 더 평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가격이 살짝만 뛰어도 사람들의 수요량이 확 늘어나요. 그만큼 수요가 일라스틱하다는 거죠. 이거 제가 X라고 썼는데 X가 아니고 D죠. 사람들의 수요가 그만큼 일라스틱해요. 그 말은 D'이 이게 포지티브지만 상당히 큰 그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SOP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렇게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균형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 비해서 되게 탄력적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에 균형 가격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단한 이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균형에 관해서 우리가 장기 분석, 단기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산자 이론에서 이 장기, 단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생산자 이론에서는요. 주어진 어떤 요소가 딱 박혀 있을 때는 단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을 때는 장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균형 분석에서는 기업의 숫자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딱 박혀 있을 때 한마디로 추가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을 때 이걸 단기라고 정의하고요. 만약에 모든 기업이 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진입할지 안 진입할지는 되게 이제 각각의 기업의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하죠. 장기라는 거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파악이 다 끝나서 이제 진입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다 결정되어 있는 경우요. 자, 그럴 경우에는 기업의 숫자가 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은 기업의 숫자가 딱 M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아니면 또는 두 개로 딱 고정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만 분석했는데 이제 기업의 숫자가 이제 한마디로 arbitrary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장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과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요. 지금 각각의 firm이 C of Q라는 이런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비용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기 균형을 나타낼 때 우리가 기준점이 뭐냐면요. 과연 어떠한 프라이스에서 각각의 기업이 정확하게 0의 이윤을 갖게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인투이션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각각의 기업이 0보다 큰 이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랜잭션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마디로 밖에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언제든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죠. 공짜로요. 프리 엔트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이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윤을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잠재적인 그런 진입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마켓의 컴피티션은요.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균형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은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장기 이퀄리브리엄이냐, 롱런 이퀄리브리엄을 얻는 거는 더 이상 시장에 이제 나가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장기 균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장기 균형이 정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기업이 이윤을 얻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장기 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어디서 결정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profit을 이제 써줘야죠. 그래서 revenue에다가 cost 빼준 거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Q0를 앞으로 빼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P0-AC가 남는 거죠. average cost요. 근데 이 Q0는 각각의 기업은 얼마만큼 생산을 하냐면요. 주어진 P0에서 이걸 정확히 MC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서 Q0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P0는 MCQ0랑 같게 돼요. 그래서 언제 정확히 이윤이 제로가 되냐면요. MC랑 AC랑 같은 지점에서 이제 전부 다 기업의 이윤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기업의 그 공급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 AC랑 MC가 만나는 지점, 그건 어디냐면은 AC의 가장 낮은 지점이 되죠. 로이스트 포인트에서 결국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만약에 요 P0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기업들은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을 안 하고 결국 시장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프라이스가 P0 위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기업은 이윤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업이 결국 들어오게 돼서 그 컴피티션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시장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업의 프로핏은 결국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런 이퀄리브리엄에서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MC랑 AC랑 딱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example 하나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각각의 기업의 비용 함수가 Q제곱 플러스 1으로, Q squared 플러스 1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reak even price랑 break even level of output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MC랑 AC랑 만나는 점, 그 점까지 이제 각각의 기업은 생산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MC 일단 구해주면은 미분하면은 2Q가 되죠. 그 다음에 AC는 Q로 나눠주면은요, Q 플러스 1 over Q가 되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그러면은 각각의 기업은 1만큼, 이거 Q에 관해서 풀어주면 1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Q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Q는 1 over Q가 되니까요. 그래서 Q 제곱은 1이 되니까 이거 이퀘이션 풀어주면은 1이 돼요. 자, 그래서 요 생산량에서는요, MC가 얼만큼 되냐면은 MC는 지금 2Q죠. 그래서 1 대입해주면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가 이제 break even price가 돼요. 한마디로 이 P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시장 밖으로 퇴출, 시장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P0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 이상. 한마디로 0보다 큰 이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수요 함수가 10-2p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롱런 이퀄리브리엄에서는요, 총 기업이 몇 개가 시장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롱런 이퀄리브리엄에서 프라이스는 2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러면은 전체 수요는 2라는 가격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총 6개를 원하고 있는 장기적으로요. 근데 각각의 기업은 하나씩 생산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업은요, 총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롱런 이퀄리브리엄에서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의 숫자는 총 6개가 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비디오를 끊었는데요. 지금 저녁 먹고 왔거든요. 요 example 남은 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demand function이 10-2p일 때는 6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10-2p는 이 demand curve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demand가 위로 상승한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는 10-2p였는데 이제 15-2p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shift한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장기에서는 지금 6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기업은 지금 marginal cost가 2Q니까요. 각각의 기업의 그 공급 곡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rice는 2Q인데요. P는 MC요. 그럼 이걸 Q로 풀어주면은 각각의 기업은 P over 2만큼 생산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해줘야죠. 자, 그럼 이제 6개의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aggregate demand, aggregate supply curve는 지금 3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demand curve랑 그 6개의 기업이 시장에 얼마큼 공급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해 주면은 같다고 놓고 equilibrium price를 계산해 주면은 price는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지금 원래는 6개의 기업이 각각의 기업이 하나씩 그래서 2라는 프라이스에서 지금 총 6개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프라이스가 2 이상이 되면요. 그럼 이제 3P를 따르죠. 그래서 이렇게 3P를 그려주면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디맨드 커브랑 이 서플라이 커브가 만나는 점, 이 점이 어디냐면은 총 3의 가격에 그러니까는 마켓 프라이스는 3이 되는 거죠. 이 3의 가격에 9개의 유닛이 이제 공급이 돼요. 그 말은 지금 총 6개의 기업이 있으니까요. 6개의 기업이 각각 1.5개씩 이렇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1.5개씩 생산함으로써 프로핏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프로핏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잠시만요. 지금 3이라는 가격에 각각의 기업은 1.5개 그러니까 4.5가 레비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tal cost는 q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서 1.5제곱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이 값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위로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총 6개의 기업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디맨드 커브가 원래 10-2P일 때는 장기적으로 계속 그게 균형 상태가 되는데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15-2P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각 기업이 이윤이 생기니까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이 더 들어올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더 들어오냐면요. 가격이 다시 2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에서 각각의 기업이 다시 이제 하나씩 생산하죠. 프라이스가 2로 떨어지니까 아까 공급 곡선이 Q는 각각의 기업이 P over 2였거든요.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하나씩 생산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디맨드 펑션에서 만약 프라이스가 2면은요. 총 몇 개를 수요하냐면 11개를 수요해요. 소비자가 11개를 수요하니까 공급자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6개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5개의 기업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총 이제 11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엔트리가 들어오고 또 엑싯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웰페어 애널리시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균형 이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기서 한번 이 partial equilibrium에서도 우리가 간단한 그 웰페어 애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 균형 시장에서는 완전 그 경쟁적인 시장에서는요. 균형 가격은 기본적으로 서플라이랑 디맨드가 만나는 점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아까 전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퀀티티가 거래가 되죠. 시장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 allocation이 P스타라는 가격에서 Q스타만큼의 유닛이 거래되는 게 과연 efficient한 건지 우리가 그걸 이제 판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아웃풋은요. 이 Q스타라는 이 아웃풋은 일단 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 잉여를
가장 극대화시켜요. 총잉여라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듀서가 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Q스타만큼을 수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유틸리티, 소비자 잉여라고 하죠. 컨슈머 서플러스요. 이 두 개의 합이 이제 총잉여가 되는데, 자, 일단 CS of Q는요, 컨슈머 서플러스는 Q만큼의 유닛을 사면은 얼마만큼의 총잉여를 가지냐면요, 이 소비자가 Q라는 그걸 소비했을 때 나오는 유틸리티에다가요, P-Q만큼 지불을 하죠. 요 액수만큼이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디맨드 펑션이 U of Q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소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유틸리티를 가지는지요. 그래서 U of Q랑 마이너스 PQ, 한마디로 P랑 이 U of Q랑 사이에 있는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그 컨슈머 서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 서플러스는요. Q만큼을 공급하면은 PQ만큼의 레베뉴를 얻고요. 그 다음에 Q만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C of Q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Q에 관해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면은 이 가운데 PQ 서로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U of Q랑 마이너스 C of Q인데요. 이걸 어디서 맥시마이즈 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보려면은 미분해 주면 되죠. 그리고 0으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결국 한계 효용이 정확하게 마지널 코스트랑 같은 거기서 이제 Q스타가 결정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Q스타가 뭐냐면은 총 잉여를 극대화시켜주는 그 아웃풋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이 Q스타가 토럴 서플러스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 Q스타랑 동일한지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에서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재화를 재화 X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남은 재화를 Y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얘기한 이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죠. 어떠한 제약 조건에서 그렇게 하냐면은 px 플러스 y는 m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이 극대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라그란지안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은요. 자, 일단 모든 소득은 다 쓰여져야죠. px 플러스 y는 m이 되죠. 그러니까 y는 m-px가 되고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요. 그러면은 ux 플러스 m 마이너스 px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x에 관해서 데리비티브 해줘요. 그 미분해주면은 u 프라임 x는 t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게 소비자의 효용을요, 극대화시키는 그 x죠. 얼마만큼 재화를 소비하는지요. 생산자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럼 이거 Q에 관해서 데리비티브 취해주면요. P는요. C 프라임 of Q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컨디션을 합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U 프라임 X랑요. 자, U 프라임 X는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소비하는지 여기서 지금 Q로 묘사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프라임 Q. 우리가 P 같으니까 이렇게 합쳐질 수 있죠. 시장에서는 각각 소비자는 이만큼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이만큼 생산하는데 이 컨디션이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이 컨디션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토럴 서플러스가 가장 극대화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그림으로 판별하는 건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벌써 소비자 잉여는 이 삼각형의 이 넓이,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 아래 삼각형의 넓이인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프라이스가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였으면요. 다른 프라이스였으면은 총 거래되는 양은 딱 여기까지죠. 여기서는 지금 excess supply가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이 가격에서는 요만큼밖에 거래가 안 되죠. 그럼 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컨슈머 서플러스는 요만큼.
그 다음에 producer surplus는 이만큼이니까요. 자, 기존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만큼의 deadweight loss가 발생하는 거, 손실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딱 여기서 균형 가격이 존재해야 이 전체 total surplus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fficient한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잉여가 가장 극대화되니까요. 자, 그래서 과연 총잉여를 극대화시키는 게 무조건 가장 efficient allocation이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크라이테리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파레토 efficiency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경제학 개론이나 미시경제학 공부했으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건데요. 파레토 효율성이요. 파레토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파레토 efficient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균형이 파레토 efficient 하거든요. 만약에 프라이스를 여기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또는 생산자가 피해를 봐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피해 본다는 걸 이 그림으로도 쉽게 묘사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슈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동영상 한번 촬영해 봤고요. 동영상이 약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솔직히 약간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다음 주에 일반균형 이론 갖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